그 이더리움의 블록 채굴 문제하고 그 다음에 채굴자들 간의 그 생성된 블록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하는가 이런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하는데 비트코인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원래 이더리움 설계한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전문가들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유사하게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비트코인에서 그동안 이 비트코인의 블록 채굴하고 그 다음에 합의 과정이 약간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던 이런 부분들을 근데 개선하려고 상당히 많이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념은 비슷하지만 실제 세부적인 사항들은 아마 상당히 많이 다르다 이런 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한번 같이 보면서 비트코인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렇게 보면 아마 좀 이해하기가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목적은 비트코인하고 동일해요. 이 블록 채굴하고 합의 알고리즘을 개발한 목적 자체는 그러니까 누구나 블록을 생성하는 채굴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특정한 채굴자, 특정한 기관, 특정한 어떤 조직의 장부를 작성하는 그런 작업을 의존하지 않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채굴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 채굴자들이 블록을 만든 채굴자들이 합의해서 블록에 저장되는 거래들의 내용, 그 다음에 그 거래의 순서 이런 것들을 정의하고 그 다음 결과적으로 모든 참여자들이 동일한 동기화된 그런 블록체인을 유지하게 하겠다 이런 목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분산 블록체인, 분산 레저를 일관성 있고 동기화된 분산 레저를 만들고 유지하도록 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동일한 비트코인하고 동일한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설계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기본 정책도 동일한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이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정책을 썼잖아요. 작업 증명. 그러니까 작업을 했다는 것을 일정한 양의 작업을 가장 빨리 했다는 걸 이렇게 증명하기 위해서 그 전체 작업자들의 작업할 수 있는 총량을 해시파워라고 그러는데 해시파워의 그러니까 그 전체 작업 총량 전체 해시파워에 비해서 특정한 한 개인이 그 블록 생성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해시파워를 가질 수 없게 하겠다. 그런 어떤 전제하에서 작업 증명을 하고 작업 증명을 했다는 게 증명이 되면은 이제 그 채굴자한테 블록을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그런 방식을 취한 거죠. 그래서 그 인위적으로 이렇게 가공에 그런 어떤 채굴자를 동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그걸 동원해봐야 그 동원된 채굴자가 작업 역량을 기여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작업 증명을 하면서 이렇게 상당히 많은 자원이 이렇게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 자원을 투입해서 만든 블록체인에서 합법적인 적합한 그런 블록체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그런 손해 이런 것 때문에 채굴자가 정상적인 채굴 활동을 하게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이제 측면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작업 증명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많아야지 특정한 채굴자가 해시파워를 갖다가 이렇게 거의 독점적으로 가져가지고 블록 생성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채굴자가 이렇게 참여를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인센티브 정책을 쓴 거죠. 그래서 블록 채굴자한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그래서 인센티브를 기본적으로 그 블록을 발생했을 때 발행되는 비트코인, 여기 같은 발행되는 이더, 그 다음에 그 블록에 저장되는 모든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수수료의 합을 채굴자한테 이렇게 지불하는 이런 행태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기본 정책에다가 하나가 더 추가한 게 세 번째가 블록을 선택하는 규칙을 정한 거죠. 블록 선택하는 규칙. 그래서 가장 긴 체인, 롱기스트 체인의 마지막 블록에 새로 생성되는 블록을 갖다 추가해야지만 그게 정상적인 그런 정상적인 블록으로 받아들여지게 그런 이제 규칙을 정한 거죠. 근데 그런 규칙을 정했는데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어요. 이들을 설계한 사람들은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들 하나씩 보려고 합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블록 채굴 합의 알고리즘을 설계했느냐? 크게 보면 이 세 가지에 집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트코인이 이 블록을 하나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 간격이 10분이잖아요. 10분. 그래서 최소한 거래가 승인되는데 10분이 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블록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채굴자가 만든 블록하고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승인이 되려고 그러면 블록이 이렇게 몇 개 추가적으로 뒤에 이렇게 추가가 되는 그런 경우라야지만 사실은 이 블록 승인이 이제 안정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몇십 분 정도 이렇게 걸리는 거죠. 승인이 되는데. 그 승인이 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게 사실은 이제 비트코인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상당히 이렇게 큰 문제제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블록 생성 간격을 10초 단위로 확 줄였어요. 그러니까 10초에서 20초 사이로 블록이 생성되게.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쭉 보면 이것도 물론 그 블록 채굴 난이도로 이렇게 조절합니다. 난이도로 이렇게 동적으로 조절하는데 평균 한 14초 정도. 블록 채굴하는 시간 간격이 14초 정도니까 엄청나게 짧아진 거죠. 비트코인은 600초잖아요. 600초인데 14초 정도로 당겨졌으니까 승인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폭 이렇게 줄였다. 근데 그 블록 생성 시간 간격을 줄인다는 거는 무슨 이야기하고 같은 거냐면은 블록을 생성해서 채굴자가 블록을 생성했으면 자기가 생성한 블록을 다른 채굴자한테 전부 다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 전달하는데 블록을 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블록 전달 지연 시간이라고 해요. 그 전달하는 지연 시간이 예를 들어 1초라고 그러면은 1초라고 이렇게 생각하려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전달하는데 걸리는 지연 시간 1초가 전체 블록 생성 시간 간격 대비해 보면 사실은 6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10분의 1초니까, 그죠? 600분의 1인데 이거는 10초면은 10분의 1이라고. 그러니까 이 블록이 전달되는 그 시간 간격, 그게 거의 한 10%를 차지하는 거지. 그 10% 동안 다른 채굴자들이 열심히 채굴해가지고 만든 이런 블록들이 생성이 될 수 있는 그 확률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높은 거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블록을 이제 부실 블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스테일 블록. 스테일 블록이 발생할 가능성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설계한 사람은 블록 시간 간격 때 블록이 다른 채굴자한테 생성된 블록이 다른 채굴자한테 전달되는 시간 그 비율이 어느 정도가 돼야지 적절한가를 계산해서 이게 최적이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게 600분의 1이거든요. 600분의 1. 10분의 그 1초가 잘 안 되지만은 그 600분의 1보다 더 큰 거죠. 실제로 이렇게 블록이 전달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뭐 수백 밀리세컨드 이런 정도니까 그래도 1초라고 이렇게 본다 하더라도 600분의 1 정도인데 이건 이제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 비율이 커진 거죠. 블록 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 비율이 커진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블록 생성량을 줄였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 합의 알고리즘에 포함을 시켰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죠? 어떤 방법을 썼는가를 보죠 나중에. 두 번째가 사실은 그런 문제인데요. 이 문제. 그 스테일 블록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스테일 블록, 그러니까 그
다른 어떤 채굴자가 블록 채굴에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달돼 오는 그동안 쓸데없이 많은 채굴자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한 10% 정도는 사실은 안 해도 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블록이 전달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제로면은 사실은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노력을 낭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낭비를 어떻게 줄일 건가 하는 문제를 어떻게 했냐면 그 비트코인 같으면 블록을 선택할 때 가장 긴 체인의 마지막 블록을 선택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새로 생성된 블록을 연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고스트 프로토콜이라는 걸 썼어요. 고스트 프로토콜. 그러니까 롱기스트 체인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고스트 프로토콜로 마지막 가장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내가 생성한 블록을 연결할 그런 블록을 갖다가 선택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썼는데 자세한 거는 좀 이따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비트코인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의 이 작업 증명 알고리즘이 ASIC으로 만드는데 상당히 용이해요. 그 넌스만 바꿔가지고 해시값 구해가지고 이게 난이도보다 작은 거 아닌가 비교하는 이런 로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로직이 간단한 거지. 그러니까 그걸 하드웨어적으로 그 ASIC화해가지고 반도체로 만드는데 상당히 용이해요. 그래서 이걸 반도체로 만든 ASIC이 딱 하나 나와 있어요. 그 ASIC을 사서 잔뜩 사가지고 이렇게 공장을 차리면은 채굴 역량을 엄청나게 쉽게 높일 수 있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스탠드얼론 PC 같은 이런 거를 많이 사가지고 이렇게 채굴 역량을 높이는 것보다 ASIC 반도체만 사가지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시파워를 높이는 이런 작업이 훨씬 돈이 적게 들면서도 이렇게 80%로 해시파워를 높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채굴자한테 이렇게 쉽게 해시파워가 집중될 수 있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ASIC을 못 만들게 해야 되겠다. ASIC을 해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되게 알고리즘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그러니까 ASIC으로는 도저히 그러니까 특수한 반도체 가지고는 도저히 이렇게 처리할 수 없는 아주 대용량의 메모리를 수십 번 액세스해야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64번을 액세스해야지만 결과를 갖다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썼어요. 그래서 ASIC 해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되게.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을 이텟이라는 작업증명 알고리즘을 만들었는데 이 메모리가 많이 메모리 접근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요구된다 이렇게 해서 메모리 하드형 이텟 작업증명 알고리즘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ASIC으로 이렇게 못 만들게 하겠다. 반도체로 못 만들게 하겠다. 특수한 반도체로 못 만들게 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이 세 가지가 비트코인의 블록 채굴, 그 다음에 채굴자들 간의 합의 알고리즘하고 이더리움의 채굴, 그 다음에 합의 알고리즘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하나씩 봅시다. 하나씩 보자. 이 난이도 조절하는 알고리즘도 사실 이제 비트코인하고 완전히 다른데 조금 복잡해서 그 부분은 내가 생략을 했어. 관심 있는 사람들은 찾아보면 자료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블록 생성 간격은 10초에서 19초가 되게 이렇게 난이도로 계속 이렇게 바꿔서 난이도가 그러니까 블록 생성 간격이 9초 이하면은 난이도를 높이고 20초 이상이면 난이도를 확 줄여가지고 10초 이내가 돼. 이렇게 했는데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이게 몇 년간 2015년도 한 10월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걸 했을 때가 작년 10월 달까지인데 한 2년 정도 보면은 거의 15초에서 한 14초 정도 이렇게 마다 하나씩 블록이 생성돼요. 생성 간격이 14초 정도 평균적으로 유지되어 왔는데 이더리움을 설계한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작업 증명 알고리즘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작업 증명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에너지 소모가 많잖아요. 에너지 소모가. 그래서 이 에너지 소모가 상당히 많은 이런 작업 증명을 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계산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면서 특정한 채굴자한테 의존하지 않는 그런 작업 증명, 그런 어떤
그 채굴자 선정 알고리즘을 만들 수 없을까 그런 고민을 처음부터 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게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작업 증명만큼 안정적으로 잘 돌아갈 거라는 확신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일단 그래 좋다. 증명이 된 비트코인으로 증명이 된 작업 증명 알고리즘을 가지고 채굴자를 선정하는 알고리즘을 쓰되 몇 년 후에 작업 증명이 아니고 에너지 소모가 거의 없는 소유 증명 방식으로 바꾸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소유 증명.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이들을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랫동안 보유했는가에 따라서 채굴자로 선정될 확률이 높아지게. 작업 증명은 얼마나 해시파워가 높은가에 따라서 채굴자로 선정될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POW를 작업 증명을 스테이크, 그러니까 이 코인을 얼마나 오랫동안 보유했는가에 따라서 채굴자로 선정될 확률이 이렇게 높아지게 그렇게 바꾸려고 원래 계획을 세웠고 이렇게 언제 바꾸려고 했냐면은 2017년도 하반기부터 바꾸겠다. 천천히 한꺼번에 바꾸면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천천히 바꿔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난이도를 작업 증명의 이 난이도를 현재 사용하는 작업 증명의 난이도를 이 난이도 폭탄이라고 그래요. 난이도를 확 이렇게 높이는 거죠. 그러면 블록이 생성되는 시간 간격이 늘어나잖아요. 블록이 예를 들어서 14초마다 하나씩 생기는데 14초마다 블록 하나 생길 때마다 5이더씩 지급하다가 이게 예를 들어서 뭐 50초, 100초마다 하나씩 생성되면 채굴자의 채산성이 당연히 떨어질 거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점점 사람들이 채굴 작업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그 소유 증명 방식으로 이렇게 전환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환을 유도할 수 있게 이렇게 하려고 원래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난이도 확 올라가는 그런 추세를 보인다고. 2017년도 10월부터 2017년도 한 9월, 10월 때부터. 근데 문제는 이때도 작업 증명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알고리즘을 만드는데 이게 스테이블하게 구현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작업 증명 알고리즘을 그대로 쓰는 걸로 다시 이렇게 정책을 바꿨어요. 그러면서 난이도를 높이는 그 로직을 이렇게 난이도 조정 알고리즘에서 빼버렸습니다. 빼고 그때 또 이렇게 그 소유 증명 방식 적용하는 것도 유예시키고 그래서 지금 난이도가 다시 낮아져서 그 블록 채굴 간격이 14초 정도로 지금 계속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언제 이게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언제 될지. 근데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들 예측들 하고 있습니다. 실제 블록 생성 간격이 그렇게 돼 있고,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이 블록 생성 간격이 짧다는 것은 뭐냐 부실 블록이 생길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부실 블록은 여러분들 잘 아는 거지만은 정상적으로 생성됐는데 생성하는 경쟁에서 다른 채굴자보다 조금 늦게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조금 늦다는 게 언제냐면은 제일 처음 채굴자가 블록을 생성해서 그 블록이 나한테 지금 오고 있는 동안 전송되고 있는 도중에 전달되고 있는 그 지연 시간 동안에 내가 블록 채굴에 성공한 그런 경우죠. 그러면은 그 시점에 정상적인 블록이 2개 이상이 이제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블록체인의 분기가 이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때 메인 체인이 아니고 브랜치에 연결되는 그런 블록을 부실 블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근데 비트코인은 이 부실 블록을 전부 다 이런 부실 블록은 이게 다 폐기가 됩니다. 궁극적으로 다 폐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부실 블록을 채굴한 채굴자가 자기가 코인베이스 거래로 이렇게 지불한 12.5 비트코인 이런 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정상적인 거래로 이렇게 인정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이렇게 폐기가 됩니다. 폐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블록을 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투입됐던 그런 작업 정도 이런 거는 뭐 다 그냥 그대로 다 낭비가 됩니다. 이런 모델을 쓰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게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게요. 이런 그 부실 블록이 거의 생기질 않아요. 자, 한번 계산해 보실래요? 블록 전달하는데 지연 시간, 그러니까 채굴자가 블록을 만들어서 다른 채굴자한테 전달하는데 지연 시간을 1초라고 생각하죠. 1초. 블록 전달 지연 시간을 1초라고 했을 때 1초입니다. 1초. 하루에 부실 블록이 몇 개가 생길까? 한번 계산해 볼게요. 하루에 부실 블록이 몇 개가 생기겠습니까? 한번 계산해 볼게요. 몇 개가 생기나요? 블록이 몇 개 생길 때마다 한 개의 부실 블록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몇 개의 블록이 생길 때마다 부실 블록이 한 개 생기는 거죠. 비트코인에서. 부실 블록이 생길 확률이 몇 분의 1입니까? 시간 간격이 10분이에요. 10분. 10분인데 이 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초잖아요. 10분마다 한 개씩 생기는데 이거는 부실 블록은 그러니까 몇 분마다 한 개씩 생기는 거예요. 10분. 부실 블록은 몇 분마다 한 개씩 생기는 거죠. 확률이 600분의 1이잖아요. 10분의 1초니까 600분의 1초죠. 600분의 1초잖아요. 그러면은 몇 분마다 부실 블록이 한 개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600분의 1이니까 6000분마다 한 개씩 생기는 거죠. 그렇잖아요. 10분마다 블록이 한 개 생기는데 블록이 이렇게 600개가 만들어져야지 그 중에 한 개가 저게 생기는 거잖아요. 저기 부실 블록이 한 개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6000분마다 부실 블록이 한 개 생기 이런 꼴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에 한 개씩 생기고 이렇게 했죠. 계산해 보면. 그죠? 자, 그러면은 14초라고 보고요. 이더리움의 생성 간격을 14초라고 보고 지연 시간은 똑같이 1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루에 몇 개씩 부실 블록이 생길까요? 하루에 몇 개 생겨요? 엄청나게 많이 생기겠죠. 몇 개 생깁니까? 계산해 보면. 수백 개 생기겠지. 수백 개. 몇 개 생길까 하루에? 계산해보면 금방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블록 생성 간격이 그 14초 이상 확 줄어들면은 이 지연 시간이 그 블록 생성 간격에서 이렇게 차지하는 그 비중이 이렇게 높아지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생성되는 부실 블록의 개수가 엄청나게 많아진다. 그래서 나중에 계산해 보시고 결국 이게 무슨 문제하고 연결되냐면은 부실 블록이 많이 생기면은 어떤 문제랑 연결되냐면은 채굴 역량이 높은 해시파워가 높은 그런 채굴자가 점점 더 유리해지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 예를 들어 해시파워가 한 30% 정도 있는 사람 보자고요. 그럼 30% 있는 사람은 10개 중에 자기가 한 3개 정도는 자기가 만든다는 이야기잖아요. 자기가 만드는 거는 그 다음에 바로 자기가 다음 블록 채굴을 시작하면 돼. 그런데 자기가 10개 중에 3개를 만들어 자기가 이렇게 다른 채굴자한테 보내는 그러면 다른 채굴자들 있잖아요. 나머지 70%의 채굴자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1초 이후에 시작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 해시파워가 높은 사람은 자기가 채굴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자기가 그 다음 블록을 채굴하는 시간이
빨리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채굴 역량이 낮은 사람들은 자기는 계속 기다려야 돼. 자기가 채굴해서 보니까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이 먼저 자기보다 채굴해가지고 자기가 그 채굴자가 자기한테 블록을 전달해서 오는 데까지 자기가 채굴한 거 그거는 필요 없이 자기가 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떤 문제랑 연결되냐면 채굴 역량이 높은 쪽이 더 점점 유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냥 놔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채굴 역량이 작은 이런 채굴자들 있잖아요. 이런 채굴자들이 계속 손해가 나기 때문에 나중에는 채산성을 못 맞춰가지고 그 소규모 채굴자들은 채굴 시장에서 저절로 이탈하는 결과를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이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놔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될까? 부실 블록을 채굴한 사람들한테는 뭘 해야 될까? 기회를 주는 거지. 어떤 기회? 남아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지. 네 계속 채굴을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지. 보상을 해주는 거지. 너도 보상해줄게. 너 계속 해라 이런 거지. 너도 보상해줄게. 대신 너는 어떻게 했냐면 대신 너는 100% 다는 안 하고 내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했어. 정상 채굴자의 정규 채굴자의 87.5%를 보상해줄게. 이렇게 알고리즘을 정했어.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부실 블록을 채굴한 소규모 채굴자들도 채굴 시장을 이탈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스테이 할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 알고리즘이 무슨 뭐냐면은 그렇게 만든 알고리즘이 요거예요. 그 고스트 프로토콜. 고스트 프로토콜 조금 이렇게 단순화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블록을 선택할 때 있잖아요. 이런 어떤 분기가 생겨가지고 브랜치가 만들어지면은 딱 그 선택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롱기스트 체인, 가장 긴 체인에 있는 마지막 블록, 거기에 연결하는 거예요. 롱기스트 체인.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부실 블록들은 다 무시하는 거죠. 부실 블록들은 당연히 부실 블록은 부실 블록 그 채굴자한테 보상도 안 하고.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냐면은 가장 긴 체인을 갖다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가장 무거운 서브트리에 포함된 가장 긴 체인. 여러분들 뭐 대부분 컴퓨터에 좀 익숙한 사람들이니까 트리하고 체인하고는 다르죠, 그죠? 트리하고 체인. 체인은 차일드가 하나씩만 있도록 연결하는 게 체인이고, 트리는 차일드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 자식 블록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게 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트리 중에 가장 무거운 트리를 먼저 선택해. 무거운 트리. 밑에 자식들이 제일 많이 달려있는, 자식 블록들이 제일 많이 달려있는 트리를 먼저 선정하고, 그 중에서 가장 긴 체인이 메인 체인이 되게, 그게 블록 체인이 되게, 이렇게 만든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요 밑에 거는 생각하지 말고, 이건 나중에 이제 공격자가 공격을 하는 그런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거 생각하지 말고, 요 위에 있는 것만 보면은, 여기까지는 이제 체인으로 쭉 오다가요. 여기까지 체인으로 오다가 여기서 분기가 생겼어요. 분기. 그래서 분기가 생겨가지고 어떤 이유로 간에 이 분기는 이렇게 체인이 만들어지고, 요 분기는 다시 여기서 다시 분기가 세 개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체인이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 요 블록 밑에 트리가 두 개가 있죠. 이게 전체 트리면은 그 부분 트리를 이제 서브 트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서브 트리. 이 서브 트리가 이런 서브 트리가 하나 있고 이런 서브 트리가 하나 있는데, 이 두 개의 서브 트리 중에 어느 게 더 무겁습니까? 헤비스트. 어느 게죠? 밑에 거죠. 밑에 거죠, 그죠? 왜냐하면 개수가 여기는 4개고 여기 5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트리가 두 개가 서브 트리가 두 개가 있으면 가장 무거운 서브 트리를 선택한다는. 그리고 여기 와서 여기 보면 서브 트리가 또 3개가 생겼잖아요. 가장 무거운 게 어딥니까? 이거죠, 그거.
그렇잖아요. 이 세 개 중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가장 무거운 서브 트리 중에 가장 긴 체인이 뭐냐면은 요거예요. A1, A2, B1, C2, D4, E2. 요 체인. 요게 고스트 프로토콜에서 메인 체인이 돼요. 이게 블록체인이 돼요. 비트코인을 하면 블록체인이 뭐냐면은 메인 체인이 어느 게 되냐면 당연히 이게 되죠. 가장 긴 체인이니까 그죠? 이렇게 이게 되는 거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죠? 근데 이더리움에서는 이게 선택되는 게 아니고 이더리움은 어느 게 선택되냐면은 이게 선택. 이렇게 이게 선택. 그래서 채굴자가 다음 블록을 갖다 채굴 할 때 어디에다가 연결해야지만 그게 정상적인 채굴로 정상적인 블록으로 이렇게 선택을 받냐면 어디에 연결해야 되냐면 여기거든요. 이렇게입니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공격자가 있잖아요. 공격자가 자기가 이제 이 B1 블록을 내가 대체하는 그런 블록을 만들어가지고 메인 체인으로 블록체인으로 내가 이렇게 만들고 싶다. 그렇게 하면 이 블록을 만들어가지고 있잖아요. 이 블록을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 블록부터 막 계속 자기가 원래 만들어가지고 체인을 연결해 나간다고요. 근데 비트코인 같으면은 몇 개의 블록만 만들면은 그 블록체인을 갖다 교체를 할 수 있냐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 5개보다 많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만 만들면은 이 체인, 이 블록체인을 이 체인으로 교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더리움에서는 몇 개를 만들어야지만 이 공격자가 이걸 몇 개를 만들어야지만 이 블록체인, 이 블록체인을 갖다 교체할 수 있냐면 몇 개 만들어야 될까요? 몇 개를 만들어야 될까요? 네? 10몇 개? 11개.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어려워지는 거죠. 블록체인을 교체하는 공격이 훨씬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런 부실 블록들이 공격자가 블록을 교체하는 블록체인을 갖다 조작하는 이런 공격을 방어하는 데 다 기여를 한다 이거예요. 알고리즘 자체가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가 기여할 만큼 내가 보상을 해주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상당히 복잡해요. 이런 거를 갖다 이런 정보를 갖다 다 유지를 해야 되니까 복잡해서 좀 간단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결국은 이 있잖아요. 이더리움의 블록체인은 부실 블록들이 공격자가 블록체인을 조작하는 것 어렵게 만드는 데 이렇게 기여를 한다. 그래서 네트워크의 부실 블록이지만 그 부실 블록이 네트워크의 안전성을 시큐리티를 갖다 높이는데 이렇게 기여를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기여를 하게 이렇게 만들었다. 대신 그 정상적인 블록체인은 뭐냐면 딱 이것만 정상적인 블록체인. 실제 정상적인 블록체인은 여기서 이렇게 메인 체인이에요. 이것만 정상적인 블록체인. 그 정상적인 블록체인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 블록에 들어있는 거래들만 승인된 거래로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승인된 거래. 그러니까 다른 블록들을 생성한 이런 그 채굴자들은 보상만 받고 그 블록의 내용은 사용이 안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런 게 또 트리가 아니고 블록의 체인을 사용하는 거죠. 블록체인이죠. 이런 것들, 여기에 들어있는 것들은 장부상에 있는 거래 장부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니까, 그죠? 블록체인, 이것도 여전히 블록체인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너무 복잡해서 이더리움 설계한 사람들이 고스트 프로토콜을 그대로 쓰진 않고요. 간단하게 고스트 프로토콜을 만들었어요. 간단하게.
그런 게 약간 모디파이드 고스트 프로토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수정한 고스트 프로토콜, 간단, 단순화시킨. 그런데 거기에 이더리움 고스트 프로토콜에 이더리움 그 트리에 부실 블록으로 이렇게 추가되는 이런 것 같은 이름을 뭐라 붙였냐면은 부실 블록이라고 그러지 않고, 이것도 엄연히 이제 이 블록체인의 안전성에 기여를 하는, 공격을 방어하는 데 기여를 하는 건 블록이기 때문에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블록 있잖아요. 정상적인 블록. 이렇게 요 체인의 메인 체인의 블록체인의 정상적인 블록들은 그 연결된 상위 블록을 뭐라 붙였냐면 부모 블록, 할아버지 블록, 이런 식으로 조상 블록이라고 이렇게 붙였고요. 그 반개 부실 블록들의 이름을 뭘 붙였냐면은 삼촌 블록이다 이렇게 붙였어요. 삼촌, 엉클 블록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엉클 블록. 그 이름을 하나씩 지어준 거지. 엉클 블록 또는 옴머 블록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옴머 블록.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만 한 건 아니고요. 훨씬 더 간단하게 했는데, 이 간단하게 한 알고리즘이나 이렇게 좀 소개를 하면 이런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옴머 블록은 뭐 반드시 지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블록이 내가 새로 하나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삼촌 블록을 내가 블록을 하나 만들면은 삼촌 블록을 2개까지를 참조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삼촌 블록을, 물론 그 다른 블록에 포함되지 않는 삼촌 블록이죠. 이미 만들어져 있는 부실 블록, 삼촌 블록 중에 다른 블록에서 이렇게 사용하지 않은 그런 블록을 2개까지 이렇게 참조를 할 수 있게, 포함을 시킬 수 있게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삼촌 블록은 뭐냐? 직계조상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직계조상 블록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블록,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삼촌 블록이 아니라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 블록, 요 블록, 여기에 지금 새로 이렇게 내가 블록이 하나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조상 블록에서 직접 연결되어 있는 이런 블록들은 삼촌 블록이죠. 이것도 삼촌 블록. 근데 이런 거는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조상에 지금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런 거는 삼촌 블록으로 치지 않겠다. 이렇게. 그래서 삼촌 블록의 수를 이렇게 딱 제한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너무 복잡해져요. 그리고 조상 블록을 몇 개까지를 갖다 인정했냐면, 조상을 자기가 1대라고 치면은 자기 위에 2대부터 7대까지, 2, 3, 4, 5, 6, 7 여기까지 7대까지의 조상 블록의 집계 블록, 물론 자기 조상 블록 빼고 집계 부실 블록, 집계 삼촌 블록들만 포함을 시킬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보면은 여기서 이 그림에서 보면은 삼촌 블록들이 이 그림에서 이렇게까지만 포함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런 것들은 안 되고 이렇게까지만 포함이 돼요. 그리고 이 블록이 하나가 만들어지잖아요. 예를 들면 E2 블록 같으면은 자기가 삼촌 블록을 D2하고 D4를 삼촌 블록으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대요. 이 블록은 삼촌 블록을 지금 여기서 보면 삼촌 블록 하나밖에 없어요. 이놈을 삼촌 블록으로 선택했어요. 이미 선택된 삼촌 블록은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E2로 만들 때 이 2개를 선택했고, 여기서 만드는 새로운 블록 하나 만들어도 이때는 삼촌 블록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삼촌 블록 선택할 수 없는 거죠. 이런 구조. 네. 그리고 이 좀 이름 좀 용어들이 좀 이렇게 복잡하다기보다 좀 거시기한데, 이 블록은 요 삼촌 블록의 무슨 블록이라고 하냐면은 그러니까 직계 조상 D3 블록의 차일드고, 이 D2나 D4 삼촌 블록에는 조카 블록이죠. 조카 블록. 왜 그렇게 이렇게 이름을 붙였냐면은 삼촌 블록을 내가 여기서 있잖아요. 이 2가
E2가 내가 채굴에 성공했어. 근데 E2가 자기가 3천 블럭을 D2하고 D4를 3천 블럭으로 자기 이 블록에 포함을 시켰어. 그러면 E2가 채굴에 성공하는 순간 E2 채굴자한테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인센티브가 그 블록 보상이 얼마가 이렇게 지급되느냐면은 처음에는 5이드가 지급됐어요. 5이드. 지금은 3이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요 순간 3천 블록, 이 블록에서 선택한 3천 블록 있죠, 그죠? D4하고 D2 있잖아요. 이 D4하고 D2의 채굴자한테도 3천 블록의 보상을 지급을 한대. 어디서? 요 E2 블록에서. E2 블록을 여기서 채굴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E2 블록을 채굴할 때 요 E2 블록에 포함된 3천 블록, 그 3천 블록의 채굴자들한테 3천 블록 보상을 이렇게 지급하게. 그 3천 블록 보상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이것만큼 87.5% 정규 블록 보상의 87.5% 이렇게 지불이 되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네. 그리고 이 조카 블록 있죠, 그죠? 조카 블록. 그러면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 블록 보상이 5이드 또는 3이드 이렇게 블록을 지불 받잖아요. 근데 자기 이 블록이 자기는 뭐 3천 블록을 선택하든 말든 자기한테는 5이드만 블록 보상을 받는다 이러면은 이 채굴자는 3천 블록을 갖다 이렇게 찾으려는 노력을 안 하겠죠. 하나하나 자기 똑같으니까. 그래서 3천 블록을 하나를 할 때마다 하나를 찾을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은 조카 블록 보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정규 블록의 3.125%만큼의 추가적인 보상을 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채굴자가 지금 3천 블록들 중에 여기 포함 안 된 3천 블록이 어떤 건지 봐서 찾아서 자기 블록에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이런 노력을 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실 블록들이 가능하면은 많이 이렇게 선택이 돼서 그 부실 블록들이 블록체인 교체하는 그런 어떤 시도를 방어하는 데 활용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고스트 프로토콜을 이렇게 수정해서 이렇게 블록을 선택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면은 조금 그림을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이더리움, 이런 어떤 수정된 고스트 프로토콜 쓰는 이더리움의 블록체인을 예를 들어서 내가 공격을 하고 싶다. 이러면은 공격자가 블록을 갖다가 B1 대신에 B2 블록을 교체를 하려고 그러면 블록을 몇 개를 만들어야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까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새로 만드는 블록은 당연히 예를 들어서 이렇게 5개 만들어가지고는 5개를 만들어가지고는 다른 채굴자들한테 선택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보다는 이게 더 무거운 트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이 트리가 선택이 돼서 E2에 연결하는 그런 블록을 또 생성하게 되는 거죠. 정상적인 채굴자들이. 그래서 여전히 롱기스트 체인을 쓰는 비트코인보다는 훨씬 더 그러니까 블록체인 교체하는 그런 시도가 어려워지게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